네, 방금 소개받은 박상현입니다. 제가 15분 동안에 이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최대한 빨리 20분 안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벌 문제의 핵심은 경제력 집중의 문제입니다. 경제력 집중이 무엇이냐? 경제력 집중은 한마디로 민주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경제 권력이 존재하는 상태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정 재벌이 특정 기업 집단이 많은 국가의 많은 자원을 통제함으로 인해서 그 영향력이 너무나 커져서 정치 권력이나 사회적인 민주적인 통제가 더 이상 작동이 되지 않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력 집중의 문제가 바로 경제 권력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력 집중의 문제는 20세기 초에 미국의 프로그레스 무브먼트에서 이미 이야기가 됐고요. 그때 게이트키퍼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지금 우리 의미로 따지자면은 경제 권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경제력 집중이 된 재벌의 폐해, 재벌 폐해는 크게 한 4가지 차원에서 다룰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 내부 또는 기업 집단 내부, 이른바 기업 가버넌스에 대한 문제입니다. 상법 개정과 주로 관련된 문제,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나 계열사 간 M&A를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문제, 이것들이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사익 편취의 문제, 즉 기업 또는 기업 집단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두 번째 발표자께서 주로 다뤄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시장 차원의 또는 산업 차원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산업의 진화를 방해함으로써 결국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는 국가 경제 전체의 경쟁력 상실로 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시스템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경제력이 집중된 이런 거대한 기업 집단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기업 집단의 실패가 경제 전반의 위기로 전이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력 집중, 경제 권력의 존재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정치 민주주의의 형행화를 가져올 수 있다. 즉 다원주의를 기초로 하는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프로그레스 무브먼트를 통해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개혁파가 합심해서 개혁을 한 이유도 바로 이런 경제력 집중의 상태라는 것이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근본적인 도전이다. 다원주의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었고요. 제가 예로 소개드릴 2013년의 이스라엘 재벌 개혁을 단행한 정부는 좌파가 아닌 우파 정부입니다. 그래서 재벌 개혁의 문제는 좌파의 우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문제다.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믿는 정치인이라면은 이 재벌 개혁의 역사적 과업을 회피할 수 없는 이야기다,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발제에서는 산업 진화의 단절 문제를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의 폐해가 산업 진화의 단절, 그로 인해서 생기는 우리 저성장의 문제, 그리고 사회 양극화의 문제, 이 부분들은 많이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들었고 고착화에 들어갔다,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2014년 정도쯤 보면은 세계 경제가 위기에서부터 어느 정도 회복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 회복기와 반대 방향으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국 경제의 최근의 저성장 문제가 경기 변동적인 요인이 아닌 구조적인 요인이 아닌가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고요. 사실 그 서울대 경제학부 김세직 교수가 잠재 성장률을 계산해 보니까 5년의 잠재 성장률이 1%포인트로 떨어지더라.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잠재 성장률은 1%대가 될 수가 있다, 이런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구조적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것은 제조업의 위기다, 이렇게 저는 진단합니다. 제조업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높습니다. GDP의 30%를 차지합니다. 우리가 흔히 제조업 강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독일, 일본, 독일의 경우 제조업이 GDP 19%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23%가 안 됩니다. 일본은 19%가 안 됩니다. 세계의 공장이라고 중국의 제조업의 GDP 비중이 30%입니다. 우리가 제조업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제조업은 또 몇 개, 한 7개 정도 70년대 이후에 중화학공업 산업이 70~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7개 중화학공업 산업을 차지하는 대부분의 주력 기업들이 재벌 대기업들입니다. 우리 한국 경제의 구조는 한마디로 몰빵형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조업의 비중이 굉장히 크고 그 제조업도 몇 개 산업의 비중이 너무 크고 그 몇 개 산업을 대부분 또 지배하는 것이 몇 개의 재벌이다. 그래서 잘 될 때는 몇 개 산업이 잘 될 때 경제 성장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런데 이 산업들이 경쟁력이 낮아지면서 성장률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이른바 하방 리스크가 굉장히 큰 겁니다. 이른바 하이 레버리지가 돼 있기 때문에 안 될 때는 더 빨리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같이 가서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면 경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본적인 구조적인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은 문재인 정부 말기에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사실 지금 현재 잠시 좋아지고 있는 원래 약간 좋아지고 있는 국면 이 국면을 잘 활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한국 경제의 골든 타임이 될 수가 있다. 이것을 만약에 안이하게 놓치게 되면은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면 이런 제조업의 위기가 오는가? 한마디로 제조업의 진화가 단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3~4년 전에 덴마크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덴마크의 동료 교수들하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과거에 덴마크가 조선 강국이었는데 한국 때문에 다 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덧붙이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부품이나 설계는 한국에서 사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1980년대를 전후해서 이른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일어나면서 과거의 제조업 강국이었던 일본, 독일, 북유럽의 국가들이 한국과 같은 신흥국들이 떠오르면서 최종제에서의 그 경쟁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조를 주로 하는 조립을 주로 하는 최종제 경쟁력을 잃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최종제는 주로 숙련 노동력의 임금 경쟁력입니다. 산업이 발전하면은 그 임금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프쇼링이라고 해서 외국으로 공장이 이전합니다. 그런데 국내 산업이 어떻게 재편되냐 하면은 제조업 최종제가 활발하게 진행될 때 성장한 고부가 가치의 중소 중견기업, 중간재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 위주로 재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부가 가치 인적 자본 중심의 중소중견기업으로 산업 구조가 재편이 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떠냐? 이 중소중견 고부가 가치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이 70년 이후에 자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경제 진화의 단절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생산성의 향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정부에서 하는 것은 뭐냐? R&D 지출을 늘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R&D GDP 대비 R&D 지출 비중 1위입니다. 절대 6위 정도 됩니다. 그런데 R&D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는 우리가 한 20에서 30위 수준입니다. 성과는 별로 안 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장농 특허 국가 정부 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73% 정도가 장농 특허다. 즉 10년 동안에 사용하지 않은 특허만 쌓아놓고 있다. 이게 우리 혁신의 현주소다인 것이죠. 왜 이런 일이 기본적으로 벌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기술 탈취 문제입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시면은 한 번 좀 듣는데 대부분 기술 탈취 경험이 있거나 친구들이 경험이 있습니다. 제 아는 학생이 아버지가 반도체 장비 업체 중소기업에 좋은 특허를 갖고 있었는데 삼성전자에서 기술 탈취를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삼성전자에서 먹고 살 만큼 돈을 줘서 아버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학생은 분통이 터졌는데 그랬는데 아버님이 그 다음에 한 것은 뭐냐? 가업 승계 이런 거 한 게 아니고요. 애들한테 하는 말이 너희들은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 일을 하고 살아라. 그래서 사업을 정리하고 하신 게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중소기업이 특허를 만들고 기술을 혁신하는 것보다 부동산 임대업이 노력하는 것에 대가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기술 탈취입니다. 기술 탈취가 일어난다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재산권 보호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징벌적 배상 제도라든지 디스커버리 제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징벌적 배상이라고 우리가 도입한 것이 공정거래법 이런데 3배소가 들어있는데 이건 진정한 의미의 징벌적 배상이 아닙니다. 징벌적 배상은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에 비례해서 처벌을 해야 됩니다. 징벌적 배상의 또 다른 용어 이름이 exemplary damage입니다. 일벌백계형 배상입니다. 즉 뭐냐면은 가해자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느낄 만큼
배상을 하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서는 약자의 재산권 보호가 어렵습니다. 지금같이 또 원고 피해자인 원고가 민사소송에서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야만 원고의 변호사가 마치 법원을 통해서 검사처럼 입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제도, 징벌적 배상과 디스커버리 제도가 민법에 도입이 되지 않고서는 디지털 탈취의 문제는 결코 해결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고 있는 것이 사실은 거대 재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이전에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재벌 체제라는 것 자체가 사업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정한 경쟁이 아니고 경쟁할 기회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자상거래가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전자상거래 B2B, B2C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투 컨슈머,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인데 발전한 전자상거래 기업 생각해 보시면 네이버, 카카오톡, 인터넷 게임 이런 겁니다. 다 B2C입니다. 컨슈머가 소비자가 엔드 유저인 산업은 발전을 했습니다. B2B 산업은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산업입니다. 중소기업 하신 분들한테 들어보면 우리나라에는 B2B 시장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B2B가 전자상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에서 80%가 넘습니다. 그런데 왜 시장이 없느냐? 대부분 계열사 간의 내부 거래를 합니다. 경쟁이 없습니다. 경쟁이 없을 때 중간재 산업, 부품 소재 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은 미국의 예도 있습니다. 1960년대까지 미국에서 자동차 산업이 자동차 3사에 의해서 다막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부품 소재를 개발하는 산업은 다 수직 계열화된 것과 마찬가지로 전속 계약을 했습니다. 70년에 일본 자동차가 들어와서 미국 자동차 산업이 망할 뻔합니다. 그러다가 되살아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부품을 미국에서 현지 조달을 하면서 이 전속 계약 관계가 깨집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부품 산업이 생산성이 향상되고 그 결과 미국 완성차 시장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 예는 시카고 대학 비즈니스 스쿨에서 재직하고 있는 두 교수가 쓴 Saving Capitalism from the Capitalism, 자본주의자로부터 자본주의 구하기라는 책에 나오는 예입니다. 얼마나 경쟁이라는 것이 생산성 향상이 중요한가. 우리 중간재 산업에 특히 B2B 산업에서 생산성 향상이 왜 일어나지 않는가. 사업할 기회가 없다는 거죠. 과도한 내부 거래, 과도한 일감 몰아주기, 과도한 수직 계열화 이런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제거해야만이 사실은 중간재 산업이 발전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중요한 게 세습의 문제입니다. 이재용, 이건희 삼성 재벌 총수 일가를 보면은 한 4개, 5개 회사에 집중해서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키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갖고 이 회사를 통해서 복잡한 출자 구조를 통해서 전체 삼성그룹을 지배합니다. 자, 그러면은 세습을 하고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핵심 기업들을 지켜야 됩니다. 진입과 퇴출이 안 되도록 장벽을 쌓아야 됩니다. 도전자의 싹을 잘라야 됩니다. 빌 게이츠는 세습을 할 수 없는 미국 환경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MS 주식 반 정도 갖고 있던 것을 한 4% 정도 놓고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자산을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하냐? 벤처 캐피털 역할을 합니다. 자기가 IT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성공의 공식을 압니다. 그래서 잘될 애들한테 투자를 해서 벤처 캐피털에 대해서 같이 성공하고 진입을 초대해서 같이 크는 그런 선순환 구조로 돌아갑니다. 우리 재벌은 기술 탈취를 하고 진입 장벽을 쌓고 혁신형 경제와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재벌 기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산업 구조가 중간재 산업이 고부가 가치 인적 자본으로 바뀐다면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민간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을 못하니 공공 부분이 대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단기적으로는 그게 정당성이 있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공공이 민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 이 민간의 구조를 바꿔줘야 됩니다. 재벌 개혁을 통해서 고부가치 인적 자본 중심의 중소중견 기업 중심으로 경제 구조가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그런 구조를 현재 갖고 있는 독일과 일본을 보면 답이 있습니다. 한국 제조업의 고용 창출 능력을 1위라고 하면은 독일은 1.2고 일본은 1.5입니다. 독일의 1.2배만 되더라도 우리 제조업의 좋은 일자리가 100만 개 정도 늘어날 수 있다는 단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양질의 일자리라는 것은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임금 격차도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중소중견기업들이 기술 탈취를 당하고 단가 우려치기를 당하고 그래서 생산성도 높고 지불 여력도 없어지니까 중소중견기업의 노동자들은 대기업 임금의 50%도 안 되는 수준을 받고 있습니다. 독일, 일본은 70에서 80%입니다. 임금 격차가 대기업,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7, 80%로 따라가기 시작한다면은 임금 양극화 문제,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바꾸지 않고서 양극화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구조적 개혁을 위해서 한 5분 안에 15분 지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벌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사례를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이 2013년에 대규모 재벌개혁을 했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개혁을 했습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했습니다. 하나는 소유지배 구조에 대한 개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코퍼릿 가버넌스, 즉 코퍼릿 가버넌스에 대한 행위적인 개혁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만 사실 재벌개혁이 완수가 될 수 있고 효과만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구조적인 개혁 단순했습니다. 투 파블릭 레이어, 즉 지주회사 체제를 가지지만 2층 상장회사 2층 구조로만 가져라. 그 다음에 주요 금융과 주요 비금융을 동일인이 지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재벌 형성이 정부의 민영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때문에 앞으로는 민영화 과정이라든지 M&A 과정에서 경제력 집중도 고려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럼 코퍼릿 가버넌스, 재벌이라는 체제가 이스라엘에서도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고 더 전문화되고 날렵하지만 여전히 재벌 총수가 있는 기업 집단에서 생기는 코퍼릿 가버넌스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상장하는 단일 기업이 아니라서 생기는 추가적인 문제를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하냐면 기본적으로 머저리티 오브 마이너리티 룰이라는 걸 적용합니다. 총수 일가의 임원 선출이라든지 이들의 보수에 대해서 주총에서 총수가 컨트롤하는 그 투표권을 제외한, 의결권을 제외한 나머지 의결권에서 다수가 동의를 받아라. 만약에 총수 일가가 능력이 있고 이 사람들의 보수가 정당하다면은 다른 주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입니다. 계열사 간의 M&A도 역시 머저리티 오브 마이너리티를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삼성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기업 합병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사실 없습니다. 계열사 간의 합병이 주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라면 머저리티 마이너리티 쉐어홀더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상법 개정안 지금 나와 있는 안들보다 저는 머저리티 오브 마이너리티 룰을 적용하는 것이 어떤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총수의 의결권이 33%가 안 되면 쉐기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기서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을 머저리티 오브 마이너리티 룰로 뽑아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상법 개정안에서 지금 집중 투표 또는 3% 룰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상법 개정의 모든 상장사에 해당이 되고 3% 룰을 하게 되면 총수 일가의 지분이 높은 회사일수록 오히려 디스애드밴티지가 생기는 모순이 생깁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합리적인 것은 33%도 못 갖고 있을 때 그 기업들을 이용해서 일감 몰아주기, 사익 편취 이런 것들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취약한 지배 구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쉐기 기업에 대해서 사회 이사를 3분의 1 이상, 한 명, 두 명 뽑아서 사실 안 됩니다.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3분의 1이라는 비율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정도를 뽑으면 해결되지 않을까. 그리고 시스테믹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또 조치들이 들어갔습니다. 이 이스라엘 재벌개혁 제가 이야기하면은 한국하고 이스라엘이 다릅니다. 그러나 미국, 독일, 일본 다 재벌개혁을 한 나라들입니다. 규모가 다 다릅니다. 경제력 집중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는 같습니다. 경제력 집중에 의해서 생기는 본질적인 문제도 같습니다. 그것들을 해결한 방안들은 비슷합니다. 한국 케이스는 좀 다르니까 모디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구조적 개혁과 코퍼릿 가버넌스 개혁을 동시에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동시에 할 수 있는 개혁안을 합리적으로 우리 정부는 6개월 내지 1년 안에 저는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이스라엘은 2년 정도 걸렸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례까지 보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 동안 할 수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안을 만들 수 있는 범정부적 기구를 만들어서 내년 봄중에 안을 공포를 하고 청문회 과정을 거쳐서 국민 여론도 수렴하고 또 국회에 설득을 해서 입법화를 시켜야 된다. 이런 입법화만이 불가역적인 구조적인 개혁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 재벌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공약도 사실 굉장히 나열형입니다. 이 나열형 공약이 구체적인 어떤 효과를 낼지 대체적 보완적 관계에 대한 고려가 없었고, 지금 김상조 위원장 중심으로 나오는 이야기도 큰 방향성도 없고 내용이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구체적인 안들을 내년 봄까지는 좀 만드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민간 일자리 창출의 재벌 문제를 이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된다. 재벌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서 공정위를 동원하고 재벌 개혁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결국은 민간 부분에서 재벌들이 일자리를 억지로 창출하게 하거나 양보를 받아낸 것,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부작용이 클 뿐이라는 것입니다. 경제의 구조를 바꿔서 민간 부분이 혁신하고 일자리로 바꿔주는 재벌 개혁을 해야 된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이렇게 강한 상태에서 재벌 개혁을 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잘 오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기회가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 역사적인 기회를 놓친다면 부작위를 통한 국민의 배신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재벌 개혁과 노동 개혁이라는 가장 어려운 이 두 가지 개혁을 동시에 추구해야만 둘 다 성공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벌 개혁과 노동 개혁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가 왔습니다. 이 기회를 문재인 정부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재정 개혁과 복지 개혁이라는 큰 주제, 그것도 동시에 추구해야 된다. 그래야지 국가 대표자가 되고 새 시대의 장자가 되는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구시대의 손자가 되는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국민은 또다시 불행해질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남은 기간이 아니죠. 첫 1년 안에 훌륭한 재벌 개혁 안을 만들어서 정말 세상이 바뀌었구나, 살맛 나는 세상이 되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